중국통이 지난 2주 동안 일단 방송을 쉬었습니다. 이유경 교수님하고 이제 상의 끝에 지금 국면에서 중국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이 전국 추이를 보면서 잠깐 이제 쉬어가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중국통이 방송이 되질 않았는데 다시 재차 상의 끝에 이호경 교수님께서 지금 중국통을 끌고 가는 것은 좀 약간의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일단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나중 기회를 좀 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다시 중국통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일단 인사 나누고요. 자세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3주 만이네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3주 만입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3주였습니다. 이 중국통 계속 가도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계속 이렇게 전국 추이도 보고 합니다만은 이제 굉장히 좀 장기간에 걸친 그야말로 대립국면이 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뭐 꾸준히 요구를 관철시켜야 될 테고 그러는데 자칫 그 일상에 좀 매몰되거나 너무 또 일상에만 들어가면 또 안 된다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집중할 것은 좀 집중해야 된다. 특히 이 한국사의 의미 있는 이 시사통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저한테 더 부담되는 거 알고 네? 더더욱 집중해서 우리가 일상은 하지만 계속 진행하지만 그래도 쟁점은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놓치지 않고 계속 일깨워주는 그런 집중력 있는 방송이 좀 됐으면 쓰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뭐 일단 그 오늘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는데요. 좀 다시 어떤 상황이 좀 바뀌면 그때 중국통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그때는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언제든지 제가 쟁점이 있을 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중국통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현안도 좀 몇 가지 불거진 게 있고요. 좀 마무리 삼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버라이어티로 좀 꾸미고 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중국에서도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하다면서요. 예, 거의 그 메인 포털 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다루는 것 같고요. 제가 지지난주 그러니까 그 우리가 100만 시위할 때 광화문에서 그때 회의가 있어서 저는 그 광화문에 붙고 칭화대학에 있었습니다. 중국 칭화대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9시 중국 뉴스에 세 꼭지가 연달아 나오더라고요. 메인 세 꼭지가 연달아 나오고 그 이제 네 번째 꼭지가 트럼프 뉴스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오히려 트럼프가 또 뒤에 나오면서 그러니까 한국이 100만 광화문에서 모여서 시위한 거 그다음에 박근혜 지지율 그다음 한국 사람들 왜 저렇게 분노하는지 그 배경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CCTV가 보도하더라고요. 논조는 어땠어요?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박근혜 게이트의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것들 주로 그리고 수사의 진척사항 이런 거 위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TV 보도는 그렇고 그러니까 칭화대에 계셨으면 여러분하고 이제 직접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고 또 아마 질문이 당연히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때 이제 칭화대에 있는 교수들하고 회의를 하던 참이었는데 그날 토요일 날 자기네들도 몇만 명일 것 같냐 그러면서 한국 실시간 뉴스를 계속 관심 있게 추적을 했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핸드폰으로 보여주기도 했고 그래서 한국의 시위가 어떻게 갈지 그 귀추를 굉장히 주목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한국이 민주화됐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 게이트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저는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밤에 회의가 끝나고 저녁 식사하는데 계속 그 이제 촛불 시위대가 모여드니까 역시 한국은 민주화의 그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 순간 제가 조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100만 촛불에 대해서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이 중국통 시간에 여러 차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은 중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좋았었다. 그렇죠. 과거 완료형으로. 근데 아무튼 이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박근혜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바뀌어 있던가요? 근데 희한한 게요. 아직도 그 중국의 그 가장 큰 국영서점, 신화서점, 왕푸징점에 있는데 박근혜 책이 아직도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관심이었는데 네. 지금은 박근혜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좀 알아보자. 탐구 대상으로. 예, 이런 차원에서 아직도 이렇게 신화서점에 갔더니 책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어떻길래 저런 일이 벌어지나.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은 그렇죠. 이제 옛날 뭐 저 환관들이 뭐 좌우한다든가 네. 이런 뭐 전통 봉건 체제에서 일어났던 일, 왕조 체제에서 사실은 일어났던 일. 원조 십상시를 중국에 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 용어 자체도 십상시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저 친구가 뭐 저 마쿠에서 막 정권을 저 쥐락펴락하는 일들 옛날에 다 있었던 일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는 있을 법한 일이 그렇죠. 어찌 어떻게 민주화됐다는 한국에서. 한국이 그야말로 중국보다 훨씬 민주화돼 있고, 네. 그리고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그렇게 대단했는데 어떻게 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해요. 이게 사실은 보자면 민주화는 됐지만 그 한국의 사정을 좀 잘 아는 청와대 한 교수는 그렇게 분석을 하대요. 결국은 자본하고 언론하고 결탁돼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왜 그렇게 감시망이 작동하지 않았냐. 사전에 왜 이게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100번 맞는 말 결국은 같은데. 이게 네. 드러내는 거는 국가와 그다음에 자본이나 대기업이 결탁돼 있다라는 걸 여실히 드러냈고 예. 그다음에 언론이 사실은 뭐 언론 자유가 많다고 하지만 언론 자유가 많은 한국에서 왜 지금까지 그렇게 그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게 민주화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민주화라는 이제 그런 식의 분석을 하는 교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적으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참 많이 있었죠.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건 절차적 민주화만 달성이 된 것이지. 그렇죠. 사실은 사회적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요원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 민주주의를 이제 그 성취를 했고 말하자면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는다라는 데만 도취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 백성들이 또는 국민들이 주인이 돼서 작동되는가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중국에서 민주주의를 한국 같은 민주주의를 비판할 때 당신네들은 요리사는 뽑지만 요리사가 만들어준 요리 그러니까 어떤 요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느냐 이거는 간섭할 수 없지 않냐 그런 한계가 있지 않냐 근데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데만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이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뒤에까지 얼마만큼 견제하고 우리가 주인 행사를 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그 소홀히 했고 또는 그걸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 언론 자본 정부 이 메커니즘이 아주 카르텔이 경고했던 것이죠. 맞아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근데 아무튼 두 가지 이제 저도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한다고 하더군요. 첫째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물어보면 속상 쪽팔려 못 살겠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창피하고 쪽팔려 못 살겠다. 그런데 이제 백만 촛불이 밝혀지면서 그나마 위안이 된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조금 그 중국 네티즌의 반응이랄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호의적으로 바뀌었는데 한 가지 그 중국 포탈에 올라온 그 블로그들이나 이런 것에 주목할 것은 그 역시 한국이 결국은 그 미국 밑에 있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인들의 박근혜에 대한 불만이 사실은 보자면 지금 뭐 오늘 저기 뭐야 한일 협정 네네네. 이제 국무회의 이거 의결됐고 이제 서명 이제 본서명 남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자면 결국은 박근혜 정부가 왜 중국과의 관계에서 다시 미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이제 이런 과정을 갔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좀 큰 구도 속에서 박근혜 정권이 한국인들에게 멀어져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석들이 그러니까 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에는 단순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뿐만 아니라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불만도 깔려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추측해서 결국은 미국 군사 기업 이런 부분까지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저 블로그에 나오고 이제 유력한 블로거들이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는 쪽팔리고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사실은 그 민주주의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한쪽에서는 이제 저렇게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좀 경계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라는 게 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화가 된다고 해도 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차원에서 좀 한국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고요. 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중국 내 반응은 이 정도로 가름하고 지금 교수님께서 뭐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 주셨으니까 지금 그 한중 관계에서 중요한 지금 현안이 사드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요번에 이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까지 서명으로 갑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지금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최근 며칠 사이에 중국에서 가장 큰 뉴스는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드에 대한 그 언론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차원의 압박이 굉장히 세졌어요. 아, 그래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더 아마 중국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드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비리에 관련되고 이러면서 네. 상당 정도 지체되거나 네. 유예되거나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일 군사정보협정 맺고 그다음에 사드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 정말 하겠네. 그러니까 결국은 세트로 보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차원이든 아니든 정부 차원이든 특히 한류 그렇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중국이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내 일각에서도 사드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MD 체계의 편입으로 해석을 하고, 네. 그래서 미국의 MD 체계의 완성을 바로 군사정보의 어떤 교류에서 그렇죠. 찾으니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사드 이후의 어떤 후속 조치하고 일환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그 일련 속에서 흐름 속에서 결국은 이거는 사드는 뒤로 돌릴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이제 그 엊그저께부터 이제 다시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그 한류, 네. 한류에 대한 제재 본격화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일단 이 팩트 확인부터 맞습니까? 예. 이거 중국 각 지방 방송국 네네. 그 이제 트위터 우리로 보면 이제 트위터인데 네. 중국의 위챗에 보면은 예. 한류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재를 내렸다라는 것이 계속 리트윗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채팅방에 강도를 높이고 폭을 넓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보다 훨씬 더 넓어진 거죠. 저는 그게 왜 갑자기 이제 그동안 그러니까 얘기가 잠깐 이제 소강군면 갔다가 왜 갑자기 다시 불거져 나오는가라고 했는데 그게 군사정보 보호협정하고 긴밀히 맞물려 지금 중국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드라든가 그다음에 한일 군사정보 협정이 맺어지고 이런 과정이 지금 압박을 해서 이것을 저지시키거나 유예시키지 않으면 이대로 진행될 거고 한국이 완전히 MD 체계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걸 하고 있는 게 군사정보 보호협정이라고 하는 한일발 어떤 그 계기도 있지만, 그렇죠. 또 국내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이제 그 야3당 이제 탄핵 발의하기로 이제 당론이 정해졌고, 탄핵 발의가 이제 기정사실로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럴 수 국회 있겠죠. 통과가 된다면 탄핵 소추안이 이러면 이때 사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든 간에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중국의 기대가 깔려 있는 있죠. 타이밍 조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기대가 있죠. 그래서 어쨌건 지금 순간에 이 사드를 정지시키고 싶은 거고 막고 싶은 거고 계속해서 이 흐름을 지금 말하자면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부 간 채널에서도 제가 들은 말은 또는 비정부 간 어떤 민간 대화에서 한중 간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계속 회의에서 중국이 사드 문제를 의제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정부 간 공식 채널뿐만 아니라 이제 대중적으로 국민적으로 불거지지만 않았지 계속 이건 밀고 당기가 계속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 비공식 부문에서는 저도 뭐 중국 학자들하고 비공식 부문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외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그렇게 뭐 심각하게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문화나 다른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논의를 하면서 사드를 계속 언급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한류 주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지금 연예인들 그다음에 기획사들 이런 쪽에서는 이 말하자면 중국의
한류로 인해서 지금 한류 차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상태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도 지금 20% 줄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류에 대한 제재 이후에 그러니까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라고 보세요? 관광객 문제인가요? 사실은 이제 지금 가장 민감한 부분만 지금 손을 대고 있죠. 그리고 중국에 이게 타격이 별로 안 오지 않죠. 드라마 뭐 한두 편 뺀다고 그래서 중국 경제에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그렇겠죠. 그렇죠. 네. 이제 부분은 이제 그 부분 문화 부분에 손을 대고 나중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경제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수출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파트로 조금씩 올 수가 있을.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우리나라 지금은 사실은 한류나 이런 데는 뷰티 산업이라든가 네. 연예 종합기획사들이나 조금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이제 뭐 수출입 관련으로 넘어간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크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네.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제 강력하게 추진됐던 아시아 회귀 전략 네. 이라고 하는 것들이 약화되거나 네. 뭐 그러니까 그 재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중국이 없습니까? 아, 중국이 좀 그런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그 이전의 정권들에 비해서 사실은 이제 자신의 국내 문제, 국가 이익 좀 이런 차원에서 네. 예를 들어서 좀 중국 봉쇄가 조금 더 약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대 속에 사드도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까? 사드는 원래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약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한국 정부가 여전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미국 의도뿐만이 아니라 한국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지켜보는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국장이 완전히 올스톱되고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예. 다른 거 다 지쳐놓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만은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드도 계속해서 빨리빨리 지금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토도 빨리빨리 하고. 국방부하고 지금 롯데가는 이제 그 토지에 막교환하기로 합의 받고. 예. 그러니까 다른 건 올스톱 됐는데 사드 관련된 것만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중국에서 보기에는 아 정권이 끝나기 전에 이거를 빨리빨리 체결해서 완결 지어버리려고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그런 흐름의 제동을 좀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예. 사실 사드 문제는 중국의 경우에는 늘 그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이거는 사드의 주체는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사드 이렇게 늘상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주도해서 미국의 의도에 따라 예. 진행되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인데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한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네네. 그리고 정권이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이미 신망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추진해서 끝내버리려고 한다. 이게 더 위험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만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일이고 50년, 100년 동안 국가 안위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인데 네. 지금 이렇게 결정한다라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중 관계, 중한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사실은 우리 중국 통의 마지막 순서가 이거였었는데요. 네, 네. 결론 삼아 네. 이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 삼아서 한중 관계 한번 짚어보죠. 한국만의 눈, 한국만의 시각, 한국의 관점, 한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중국을 보는 눈이 사실은 거의 없거나 많지 않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근대 이후는 일본의 눈을 통해서 일본이 해석해준 중국. 이른바 이제 그 방송 부적합 용어 뭐 떼놈. 그렇죠. 뭐 더럽고. 뭐 짱꼴라, 짱깨, 뭐 그렇죠. 게으르고, 느리고, 이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때 이제 뭐 조선도 침략하고 중국도 침략하는 과정에서 예. 자신들의 지배 침략을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비하. 그렇죠. 예. 그 관점에서 이제 중국을 보기 시작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45년 후에 냉전 체제가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50년에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냉전 의식, 반공 의식,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 프레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미국의 눈, 미국의 전략적인 관심, 미국의 그야말로 대중국 전략, 중공으로 부르던 그렇죠. 시절.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중국 관계를 설정하고 미국의 눈으로 중국을 해석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눈은 사실은 이제 조금 형성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독자적인 관점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아주 재미난 게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 조선 시대에는 중국의 눈으로 중국을 봤고 일제 강점기에는 일제의 눈으로 중국을 봤고 그렇죠.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미국의 관점에서 중국을 봤고 예. 우리 고유의 우리의 이익의 관점에서 중국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4대 할 때는 그러니까 이미 명나라가 망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명나라의 관점에서 청나라를 봤어요. 그렇죠. 4대죠. 예, 그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눈이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4대를 하고 중화 의식에 빠졌던 거는 당시 지식인들이 왜 그렇겠어요? 자기 기득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 북벌론을 내세웠다는 거죠. 그 예. 북벌 이데올로기를 계속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말하자면 그 전쟁 이데올로기라든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안보 논리라든가, 바로 그거죠. 예, 예. 이것들을 하면서 계속 그 당시 그 명나라가 망한 지 140년이 지나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청나라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우리가 청나라를 깨부술 수 있다. 네.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된다. 북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지배 이익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예. 그 뒤로 이제 사실은 일본의 관점에 따라갔고 그 뒤로는 중국의 관점에 따라간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중국과 한국이 새롭게 만났는데 우리가 중국을 섬길 필요도 없고 중국이 결코 목적은 아니죠. 그럼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을 방법으로서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익과 우리의 관점을 따라서 중국을 봐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 아직 없죠. 자 그러면 자 우리의 이익의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봐야 된다에 여기 토달 사람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좀 당연한 이야기니까. 네. 근데 일부 아주 아주 보수적인 측면 빼고는 그렇겠죠. 그렇죠. 예. 한미 동맹이니까 한미 동맹을 절대화하거나. 네, 예. 그런데 자, 우리의 이익의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본다는 걸 좀 그 상수를 한다면 네. 풀어낸다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책적인 선택을 할 때 미국, 일본 그다음에 중국 예. 이럴 부분이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사드 문제라든가 예. 예를 들어서 한반도 통일 문제라든가 네.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예. 이 부분이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아니 돼요. 바로 그건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제1의 교역국이 중국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익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경제적 실리라고 하나 아주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네. 중국하고 그러니까 그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통상 규모를 계속 유지하고 확대 발전시키는 게 우리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는데 그러니까 중국하고 정치 군사적 마찰은 가급적 피하자. 예. 그러니까 사드 배치하지 말자. 예. 한중 관계만 생각하면 아주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미국이 끼어들어서 네. 다시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네. 사드 논란 때 이거였잖아요. 네. 네. 바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이익이라는 관점이 경제적인 이익 차원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이익을 가장 중심에 두고서 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말씀하는 이익이란 관점은 예를 들어 안보적 이익 그다음에 정치적 이익 그다음에 평화적인 차원에서 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익이라는 차원을 두고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선택할 것이 적어도 50년, 100년까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그걸 기대하지는 않지만 예. 적어도 그러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네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 중국 통해서 이제 일관되게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지금 그 한중 미 관계에서 볼 때 네. 한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가 대단히 지대한데 네. 우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이 우리한테 매달리고 예. 미중 관계 때문에 네. 미국이 우리한테 매달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네. 오히려 자꾸 우리를 그러니까 종속 범죄로 우리 스스로 취급한다. 그렇죠. 사실은 미국은 얼마나 한국에 사드 놓기를 바랍니까? 네. 그거. 네. 미국 정부도 그럴 테고 매파들도 그럴 테고 네. 저 군사 무기 파는 사람들도 그럴 테고
정말 한국에 사드를 놓고 싶어서 정말 그 원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냥 뭐 가져오자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 사람들이 한국을 얼마나 참 필요로 하는지 예. 그다음에 중국도 한국을 얼마나 필요하는지 이 관점에서 우리의 전략적인 가치 네. 그다음에 우리의 중요성을 좀 더 정치하는 사람들, 정책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국민들도 좀 더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그렇게 염원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제일의 교역 상대국이 중국이고 중국 우리 관계 척지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는 이야기냐. 네. 라고 미국한테 계속 시그널을 주고 그렇죠. 버티고 예. 그러다 보면 미국이 하나라도 더 내놓을 것이고. 진짜 나중에 뭐 패키지로 들어오던 사실은 네. 우리가 사드 해줄 때 뭘 다른 걸 다 달라. 이렇게라도 하면 그래도 이해가 이게 되겠어요. 이제 우리의 이익의 관점인 예. 거죠.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아주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아니 한미 동맹 니네 모르냐, 예. 알지 않느냐. 예. 그럼 우리 보고 지금 미국하고 한미 동맹 파기하라는 얘기냐. 예. 중국이 이렇게 나서면 그렇죠. 중국한테 예. 중국도 뭔가 내놓을 것이고. 그렇죠. 사실은 초기에 그랬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자꾸 사드 배치하고 하라는데 우리도 입장이 난처하다. 네. 그래 중국이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뭔가 좀 우리도 좀 명분이 있어야 되고 실익이 있어야 뭘 이걸 버틸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너무 쉽게 그냥 포기해버리고 네. 그냥 배치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설령 그 최종 결과가 사드 배치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네. 그 과정이 네. 또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과정을 관리해 가느냐. 이게 사실 중요하다는 그렇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 줘버리고 나서 그 뒤에 협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박근혜 대통령 거의 지시인 걸로 지금 뭐 추정이 되고 있지만 갑자기 결정해서 그렇죠. 일방 발표하는. 군사정보협정도 뭐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그러죠. 이때 최순실은 개입 안 했나 몰라. 그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데 네. 그걸 너무 쉽게 버려버리면 네. 우리의 사실은 이 지정학적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끌려가면서 계속 종속당하면서 뭐 중국에 종속당할 수도 있고 미국에 종속당할 수도 있고 계속 이러한 전략적인 그야말로 아주 그 곤혹스러운 상황에 네.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어떤 그 국제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한중 관계를 대하는 우리의 스탠스가 어때야 되는가? 그건 충분히 아마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여러 번 강조해서 네. 말씀하셨으니까 좀 그러니까 그 각도를 틀어서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의식 속에 네. 우리 의식 속에 지금 잘못 자리 잡고 있는 대중국과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런 의식이 그 보수 쪽에 서 있는 사람들 한국인들에게도 있고 네. 사실 진보 쪽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비하하는 거죠. 중국 비하. 예, 이게 굉장히 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중국 보면 비할 만한 부분도 있다고 봐요. 예, 뭐 언론 자유가 없다거나 저는 뭐 사상을 표현한 자유가 없다거나 얼마 전에 또 그 이제 거기도 부동산 붐이 일어가지고 이제 강제 철거를 하는데 거기에 저항했던 사람을 뭐 사형시키는 거. 저도 이런 거를 보면은 전 참 미개한 너무 부분이다. 심해지고. 예. 물론 우리도 이제 뭐 철거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만은 그건 그거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일어났다고 중국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뭐 얼마 안 되는데 사형을 집행해 버렸어요. 사실 우리 용산 참사도 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수 쪽에서는 이제 그 보수적 가치관 때문에 계속해서 대륙을 비판하는 공산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이고 예. 진보 쪽에서는 오직 잣대는 그거예요. 민주주의가 없지 않냐. 이 차원에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얘기할 때는 보수 쪽에서는 아예 그 뭐 중국은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하고 네. 그야말로 저쪽에는 아직도 공산주의자고 부패 있고 이렇게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진보 쪽에서는 민주주의가 없지 않냐. 그리고 우리는 그 세계적으로도 피를 흘려서 민주화를 쟁취했다는 자부심이 네.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진보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잣대만 가지고 중국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은 굉장히 그렇죠. 좀 수준이 낮은 민주주의가 없는 중국 이 관점에서만 보고 나머지 해석의 여지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그 전에도 한번 중국의 정치 체제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제 옛날에 사회과학적 개념을 그러니까 차용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절대화하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밖에 되지 그렇죠, 않는다. 그렇죠. 이제 뭐 중국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민주주의 자체도 사실은 예전에 그 우리가 교과서에 보여준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과 언론이 결탁된 아주 그런 식의 민주주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치는 사실은 갈수록 실종돼가 있는 거고 이익 정치만 남았고 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 요즘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바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었다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은 우리가 너무 민주라는 관점에 중국이 없다. 아니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을 좀 들어가 보면 중국이 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익히 또 중국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뭔가 예.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국을 비하하는 관점이 분명히 이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넓게 퍼져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비하라고 하는 게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만 한정이 돼서 나타나는 걸까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이 비하의 감정이 굉장히 뿌리 깊어요. 조선시대부터.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중국한테 당하기도 했고 네. 중국이 오만하잖아요. 중화의식이 있으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역감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도 한국을 비하하고 우리도 중국을 비하합니다. 음. 이 두 나라가 이런 악감정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좀 역사적으로 형성됐고 역사적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비하 감정이 자칫하면 혐중으로 퍼지고 그다음에 중국인에 대한 혐오, 예.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 계급적 약자에 대한 혐오, 이런 이제 일종의 쇼비니즘하고 결합될 소지도 저는 장기적으로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관광객도 계속 늘어나겠죠.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고 뭐 제주도에서 우리가 전에도 봤다시피 그런 범죄들도 계속 늘어나고 뭐 살인 사건. 예, 경제가 계속 이제 악화되면 예. 혐중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예. 사회적으로 좀 더 확산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중국에 대한 비하 감정하고 맞물린다면 조금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비하가 사실은 우리 사회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외국인에 대한 어떤 혐오증이 이제 발응하는 그 사회적인 환경을 보면은 어떤 경제가 안 좋고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예. 그러면서 사실은 아주 저임의 네. 불안정한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유를 해들어가고 그렇죠. 이러면서 이것이 어떤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 이런 걸로 나타나는. 지금 서울에도 뭐 대림역이나 이런 근처에 가면 거기 거의 중국 거리처럼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사실 거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왜 한국이 이렇게 치안을 이렇게 두느냐, 중국인들을 몰아내야 된다. 그리고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한 곳에 밀집해서 살 수 있도록 허가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보자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앞으로 다문화, 다민족, 그다음에 다인종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가. 네. 나라의 구성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벌써 이주 외국인이 뭐 몇백만을 헤아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가면 나중에 한국이라는 종족이 사실은 사라질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지금 단종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 단일 민족도 신화인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 사실은.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출생률이 낮아지다 보면 네. 한국인들은 진짜 지구상에서 단종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가자면 우리 안에 사실은 이게 혐중이라든가 반중국 정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중국에 대한 비하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다문화, 다인종, 그다음에 다언어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중국 문제도 좀 비하 문제도 미리의 조기에 차단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그럼 중국에서 갖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비하라고 하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중국인들은 사실은 원초적으로는 이 중화주의라는 문화적인 그게 이제 아주 고약한 그것 때문에 니네 뭐 다 우리로부터 옛날에 그렇죠. 다 문화적으로 원료가 다 우리다. 다 같지 않냐 이제 이런 아주 고약한 심리가 있죠. 거기에다가 또 미국에 종속돼 있다 이런 것이 또 깔리는 미국에 거고. 종속돼 있고 이제 이게 지금 최근에 와서는 그 블로그나 그 인터넷 여론에 좀 그런 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한국이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는 천안문에도 가고 그래서 조금 예전 정부하고 좀 달라진 이제 예전 정부랑 이명박 정부죠. 달라진 줄 알았더니 역시 그렇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그 좋지 않은 감정들이 생기고.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또는 지금 현안 이런 부분이 맞물려 가면서 중국에서도 사실은 감정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사실은 이제 기업하는 차원에서는 지금까지는 관계가 굉장히 좋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기업을 둘러싼 환경들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셈이죠. 네네네. 그렇죠. 어떤 이제 중국 내에서 어떤 대한 분위기가 안 좋으면 기업 환경도 당연히 악화되게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기업 쪽에서는 발언을 못 하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실제로 사실은 안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데 그리고 이미 그 상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지난번에 그 한 가게를 하시는 분도 그런 우려를 하던데 사실은 그 기반이 한류였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조그만 가게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한류 때문에 한류 마케팅으로 그 가게들이 잘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 드라마나 이런 거에 이제 등장했던 상품이나 이런 걸 그렇죠. 사기 음식들 위해서. 그다음에 옷 뭐 이런 것들인데 말하자면 그 지금 그러니까 한류가 중심에 있고 거기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예. K-팝이든 K-뷰티든 뭐 이런 식으로 다 가는 것인데 지금 이게 지금 중심 코어를 빼버리겠다는 거죠. 중국은. 예.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워낙 중앙 통제가 세기 때문에 그렇죠. 중앙 정부가 그렇게 정책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주요 큰 텔레비전 방송들이 움직이면 결국 영향이 나타나죠. 이게 이제 그 한류를 제재를 하면은 국내 매니지먼트 사업이라든지 연예 기획사만이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이제 그 중국 현지로 진출한 소상공인들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소상공인들이 정말 위험하죠. 그런 그 예를 들어서 뭐 현대 지금 베이징 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물론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죠. 네. 근데 이제 조그만 그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점포 지금은. 운영하고 이러는 분들. 커피숍도 하고 예. 있고 그다음에 옷가게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떡볶이 가게 그다음에 그 돌솥 비빔밥 중국인들이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좋아합니까? 예. 한국식 떡볶이라든가 그다음에 치킨집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그 중국에 있는 분들이 좀 굉장히 우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영향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동대문 뭐 그 관광객들 감소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교수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시면서 교수님이 이제 그 중국으로 유학을 간 게 한중 수교 이듬해인가라고 하셨죠? 수교하던 그해. 수교하던 그해. 예. 그러니까 원조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한국과 중국을 계속 오가셨고. 네, 그런 셈입니다. 근데 한중 관계가 지금 있으니까 그러면 그 한중 수교 지금까지를 쭉 종적으로 볼 때 네. 지금이 가장 안 좋은 시기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그 전에 계속 좋아 왔었는데 네. 그 뭐 계속 이렇게 부침이 있었죠. 예. 부침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좀 구조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구조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냉전 틀이 계속 동아시아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구조적인 요인들을 바닥에 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돌출되지 않게 관리를 잘 해오는 측면이 있죠. 예. 예컨대 육자회담이 계속 지속됐다든가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과거 냉전틀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한반도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새로운 틀이 만들어지고 네. 그랬는데 이게 최근에 와서는 그 잠복돼 있던 늘 암초처럼 있던 구조적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수교 이전 또는 그 원래 냉전 시스템으로 돌아가 버리는 예.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상당히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근데 사실은 이게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유라시아 프로젝트라든가 중국의 1대1로하고 관련된 이러이런 거시적인 비전들을 생각해 보면 예. 이렇게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그다음에 아주 어려운 쟁점들이 구조적인 쟁점들이 돌출시켜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미래에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나라의 비전이라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결론 삼아서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정부 당국자에게 네. 이것만은 정말 어떻게 좀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그 고언을 하신다면 네.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첫째는 이제 사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사드 문제를 가지고 남북 문제. 예. 그다음에 이것을 사실은
중국이 남북 문제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예. 이게 안정적으로 좀 평화롭게 좀 문제가 돌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하고 같은 개발이든 원조든 협력이든 이런 상생 모델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뭐 중국도 경제적으로 얽히는 게 가장 좋은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걸 알 테니까 네.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하고 한반도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얽히고 뭐 철도가 예, 되든 예, 뭐가 그렇죠. 되든 이거 예. 바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중국이 그런 식으로 지금 북한을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죠. 네, 네. 좀 시장 요소도 집어넣고 네네네. 그다음에 기업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개혁 개방을 조금 유도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중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그 속담 중에 그 이익으로 만나면 이익이 사라지면 헤어진다. 그렇죠. 이익이 없어지면. 예. 근데 마음으로 만나면 오래 간다.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거 뭐냐면 지금 이제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사실은 마음의 만남은 없어요. 네. 그렇죠. 예. 이제 이익으로 이제 만나는 관객들인데 음. 이게 이제 위태로워진다. 네. 그러면 굉장히 관계가 힘들어지는 셈이죠. 그러니까 사드 문제하고 남북 관계.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지금 한중 관계에서 굉장히 그 구조적으로 좀 해결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어려우면 조금 뒤로 미뤄두면 됩니다. 그렇죠. 중국인들대로. 아, 네. 예전에 만만디? 그랬었거든요. 예. 그 등소평이 그때 자고 할 때 그 홍콩 문제를 어떻게 푸냐 그럴 때 우리는 지혜가 지금은 거기까지 단번에 해결할 만큼 미치지 않는다. 50년, 100년 뒤에면 그 사람들의 지혜가 우리보다 나을 수 있겠다. 그럼 미뤄두자. 이러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사실은 뭐 이게 경제적으로 득본 세력들이 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데 사실은 그 우리가 조금 그 국가의 미래나 이런 부분에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중국 관계에서 제가 예를 드는 게 조선시대 4대파들을 예를 드는데 그 사람 자기들 이익과 정치적인 동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백성의 이익은 상관없었죠. 그래서 이제 박지원이 중국에 갔다 오면서 이용우생을 내세울 때 예. 사실은 그 이용우생은 백성을 기준으로 중국관을 설파한 것이고 네네. 그거를 가지고 당시 지배층 그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위선을 때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게 전체 국민들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한중 관계도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한미 관계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네. 중국에 대한 그 이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뭡니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갈등은 아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다시피 중국에 대한 인식 문제입니다. 네. 그 부분이 이게 냉전 구조 속에서 형성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중국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을 좀 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중국 공부 너무 안 합니다. 그리고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는데 저도 책을 내고 깜짝 놀랐던 거는 그리고 저 대중 강연에다가 만나면 자면 너무 기본적인 걸 몰라요.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은 다 과거의 중국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국 공부를 잘 하지 않습니다. 현대 중국을 모르죠. 예. 그리고 중국인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잘 그렇게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막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래도 그 대한민국 국민치고 삼국지 한 번 안 읽어본 사람 거의 없고, 그렇죠. 수호지 한 번 안 읽어본 사람 거의 그렇죠. 없고, 그러니까 뭐 또 이제 그 저기 뭐 서유기 안 읽어본 사람 거의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을 좀 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중국인들이 만약에 춘향전을 가지고 지금 한국인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가 중국 공부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사실도 그냥 단정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자 중국이 거인이 되고 코끼리가 됐다고 할 때 코끼리가 도대체 발걸음은 어느 정도 내딛는지 네. 거인의 팔 길이가 얼만큼 되는지 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네. 우리가 알아야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든 네. 코끼리 등에 타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형성된 그런 그 냉전적 의식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예. 중국을
잘 공부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다 안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 말씀 보니까 지금 이만큼 가까운 중국으로 되게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거의 단종된 것 같은데요. 이게 책이 시절을 좀 잘못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예, 모든 걸 집어서. 예, 근데 관심이 이제 그렇게 가기도 했고 네. 사실은 뭐 지금 이 책 읽는 것보다 더 긴급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죠. 네. 예, 아무튼 현대 중국은 우리가 잘 모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중국을 잘 우리 삶에 이용하기 위해서도 중국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 그렇죠. 길거리에서 보는 유커가 또 어떤 유커에 대해서 또 아주 비하하면서 쳐다보고 또 그들이 또 전부인 양 착각하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좀 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저 양성평등 교육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양성평등 의식이 많이 좀 제고된 측면도 있는데 네. 사실은 다문화 교육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다문화 사회로 바뀌어간다고 치면 다문화 교육이 국민 필수 교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부 정책도 사실은 초기에 이제 잘못됐던 게 다문화 교육의 핵심을 동화 정책으로 삼았으니까. 그렇죠. 한국화. 예, 한국화. 그게 아니잖아요, 예, 사실. 그게 그렇지 않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변해야 될 부분이 그런 나라의 정책이 그런 식으로 나라를 다시 디자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중국 통의 이 대단원의 막은 좀 이제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준비했던 회차도 에피소드 여러 개 아직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아쉽게도 좀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교수님. 네,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또 좋은 시절이 분명히 오리라고 그러니까요. 보고 예. 다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중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좀 불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마다 우리 이우경 교수님을 또 이렇게 그때 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중국 통을 이렇게 이제 그 여러 차례 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어떠셨어요, 교수님? 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네. 그리고 이 시사통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귀한 말씀. 사실은 좀 저도 좀 아쉬운 게 중국 통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고정 청취층이 이제 생기고 네, 그래서 이 반응이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서 한 2주 쉬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좀 아쉽고요. 나중에라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말끔히 정리가 되고 좀 다시 재개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예,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통 대단의 막을 내리고 자 서강대 이우견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